자,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고2 신사고 독서 3-1단원 인문예술 분야의 글 읽기 중에서 세잔과 입체파라는 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술 분야의 글일 거고요. 입체파라고 하는 그 특정 미술 사조, 그러니까 그 미술가들, 화가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어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신들의 내면의식, 그 화가의 내면의식, 그 화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화가니까 그림을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입지파라고 하는 뭐 미술 사조, 뭐 사실주의, 뭐 추상파, 뭐 야수파,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각각 서로 다른 기법과 표현하고자 하는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그 파가 나뉠 건데요. 특정 미술 사조를 따르는 그런 주의를 가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잔과 입체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정리부터 보면 갈래는 설명문이에요. 그쵸? 설명문이고, 설명문이라고 하는 글쓴이가 해당 글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와 목적과, 그러니까 그 글을 쓴 목적과 의도가 이제 무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쵸? 제재 다루고 있는 거 보면, 세잔과 입체파의 예술에 대한 관점. 그러니까 그 어떤 화가, 그리고 어떤 파냐에 따라서, 미술 학파냐에 따라서 그 예술이라고 하는 거, 미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라보는 관점, 가치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거고,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미술 작품의 어떤 구체적인 양상이라든지 어떤 기법을 사용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파악해야 되는 것은 세잔과 입체파가 예술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제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 즉 해당 글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뭘까요? 세잔과 입체파의 예술에 대한 관점,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고, 작품 경향, 그 입체파의 작품 경향, 그리고 그 입체파의 그러한 작품 경향이 지니는 중요성과 어떤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주제의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글은 어떤 특징을 지녔고 뭐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 어떻게 서술을 했을까 보면, 미술사의 흐름에 따라 글을 전개한다 라고 해서, 미술에 있어서 역사, 미술사라고 하죠. 그것의 흐름에 따라서 글을 전개하기 때문에 이 글 같은 경우는, 해당 글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통시적 관점을 취하고 있을 것 같아요. 통시적 관점의 서술 방식. 그러니까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 내용을 전달을 해줄 건데, 서술을 할 건데, 시대, 그럼 미술사에 있어서, 미술의 역사에 있어서 시대 구분이 된다는 건, 어떤 미술사,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어떠한 미술 경향, 뭐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고, 어떠한 가치관, 어떠한 관점,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겼는지, 뭐 그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이후의 시기에서는 그것들과는, 그 이전 시기에 어떤 그런 것들과는 분명히 달라지는 모습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시대 구분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 어떤 사상, 가치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 특정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의 차이가 이제 생김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술사의 흐름에 따라서 글을 전개한다고 했으니까, 과연 그렇게 통시적 관점에 따라서 통시적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통시적, 이거 뭐 우리 모평 비문학에서도 많이 나오는 서술 방식에 대한 표현이죠. 그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이러한 통시적 관점을 취하고 있는 글 같은 경우는 그 시대에 따라서 그 중심 소재가 어떻게 변천되어 오는지, 특정 대상이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 그것을 추적해가면서 읽어가 나가는 것이 올바른 독해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구체적인 작품을 사례로 들어, 예시의 논지전개 방식 사용되네요. 그쵸? 이렇게 구체적인 작품을 사례로 들어서 작품 경영과 예술에 대한 관점을 설명한다고 했는데, 주제의식, 세잔과 입체파의 예술에 대한 관점, 그리고 작품 경향을 설명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마 우리가 글을 읽어보지 않았지만, 그 세잔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 세잔이라고 하는 화가가 창작한 구체적인 예술 작품을 아마 보여줄 거예요. 예시로서, 사례로서. 그 미술 작품, 그 예술 작품에 담긴, 그 예술 작품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세잔과 입체파의 예술에 대한 관점, 작품 경향, 이런 것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고, 그렇게 설명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로서 설명을 한다는 건, 예시를 통해서 독자에게 전달을 한다는 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죠? 독자의 이해를 더욱더 돕고자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로서 든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예술에 대한 관점과 작품 경향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한다고 했어요. 이건 아마 대조의 서술 방식이 쓰였을 거예요. 그쵸? 대조. 이건 예시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대조의 서술 방식, 예술에 대한 관점, 작품 경향의 차이점. 그러니까 세상과 입체파와는 다른 그런 화가라든지 그런 미술파, 그 뭐 미술파? 미술파. 어쨌든 그들이 지닌 관점과 이 글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이 글의 중심 소재인 세잔과 입체파의 관점, 예술에 대한 관점, 그리고 작품 경향 이런 차이점을 드러냄으로써 결국 세잔과 입체파의 예술에 대한 관점과 작품 경향을 더욱더 도드라지게 그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결국 설명하고자 그리고 이 글에서 다루는 중심 소재가 그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글이다라고 하는 걸 미리 먼저 핵심 정리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실제로 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술되는지 본문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앞서 살펴봤던 그런 것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자, 머릿말 먼저 볼게요. 자, 인상주의자들 나왔어요. 인상주의자. 이러한 글을 볼 때 어떤 관점, 입장, 견해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글에서 뭐뭐주의자 이렇게 나오면 그들은 그 뭐뭐주의자라고 했을 때 그 뭐뭐를 좀 중심적으로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하는 뭐 그런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인상주의자들은 그럼 뭔가 인상 그 대상을 통해서 느껴지는 어떤 인상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인가 봐요. 근데 우리가 아까 앞에서 세상과 입체파라고 했어요. 그쵸? 제목에 인상주의 또는 인상 뭐 이런 표현 쓰이지 않았으니까 얘네들은 아마 세잔과 입체파와는 좀 다른 관점을 지니고 있는 애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아까 우리가 작품 정리에서도 핵심 정리에서도 봤다시피 그 관점의 차이, 작품 경향의 차이 이런 것들을 드러낸다고 했었으니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인상주의자들이에요. 얘네들은 주의자니까 관점 견해 잡아야 돼요. 대상에 대해 시각적으로 느낀 인상에 충실하고자 했으며 그니까 인상주의자죠. 인상에 충실하고자 했던 애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던 애들. 근데 그 인상이라는 게 뭐예요? 시각적으로 느낀 인상. 시각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눈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느껴지는 어떤 시각적으로 느낀 인상. 그것에 충실하고자 했던 그런 애들이네. 인상주의자. 자, 그래서 인상주의자들의 작품 창작에 대한 관점을 제시한 내용들이 이어질 거라고 설명이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그런 애들, 기하학적 원근법이나 명언법과 같은 전통적인 규칙에 구애되지 않으려 했다. 그러니까 기하학적 원근법, 먼 것은 작게, 가까운 것은 크게 그리는 거죠. 명언법, 그 어떤 빛의 방향에 따라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이 원근법과 명화법들은 전통적인 규칙이에요. 이런 것들과 같은 전통적인 규칙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전통적인 규칙,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애들, 구애받지 않으려고 했던 애들. 자, 그래서 이 원근법과 명화법이라고 하는 게 그 대상을 보이는 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규칙이라고 하는 건 사실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인상주의자들은 그 대상의 사실적인 모습, 실제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대상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받은 물론 이것도 시각적인 거긴 하지만 시각적으로 받은 인상을 표현하고자 했던 거예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장 몇 개 안 읽었어요. 문장 몇 개 안 읽었지만 지금 하나의 문장이죠, 사실. 이 하나의 문장 지금 읽고 있는데 한 두 가지 주의자의 어떤 입장, 견해, 관점, 그리고 작품 어떤 표현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어요. 인상주의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서술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전통적인 규칙, 이 인상주의자 이전 시기의 미술의 지배적인 경향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전통적인 경향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규칙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고자 했던 애들이 있었는데 인상주의는 그것과는 다르다. 뭔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것에 구애되지 않으려고 했던, 벗어나려고 했던 특히 그들, 인상주의자들 빛이 변화함에 따라 그 빛을 받는 자연 속 대상들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색 변화를 화폭의 그림에 나타나고자 하였다. 자, 빛이 변화함에 따라서 그 빛을 받는 자연 속 대상들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색변화, 그 색변화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했던 애들이 인상주의자라는 거예요. 자, 이에 따라 이런 관점, 두 가지 관점 나왔는데요. 이러한 관점을 지니고 있던 애들, 그러한 관점에 따라 인상주의자들은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
윤곽선, 형태, 입체감보다는 이거 아니라. 그래서 그 어떤 주의자들에 대한 설명을 올바른 것은 또는 어떤 주의자들은 이러한 관점, 이런 것들을 중시했다. 뭐 이렇게 선택 지문이 구성이 되거나 문제가 구성이 되는데 걔네한테 적용되는, 걔네랑 일치하는, 그러니까 걔네에게 적합한 서술인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지금 얘네는 이런 거 중시한 애들이 아니에요. 인상주의자들은 이런 것보다는 색채의 효과를 중시했다라는 거. 그래서 윤곽선, 형태, 입체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색채의 효과를 중시했다. 아까 관점에서도 색 변화를 확보하게 담고자 했던 그들의 어떤 관점을 살펴볼 수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중시했으며, 그래서 인상주의자들이 중시한 요소 색채의 효과였고요. 외부에서 관찰한 자연의 순간순간의 모습, 그것에 대한 시각적 인상을 현장에서 화폭에 담아냈다. 이것도 특징이라고 잡아야겠죠. 그쵸? 걔네들이 인상주의자들이 중시한 요소, 외부에서 관찰한 자연의 순간적인 모습. 지금 그 화가가 그 대상으로부터 받은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의 인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순간의 모습, 이것을 담고자 했던 거. 그것에 대한 시각적 인상, 이것을 현장에서, 왜냐면 그 현장에 있어야 그 현장에서 그 대상으로부터 인상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화폭에 담아내고자 했던 인상주의자들이에요. 자, 인상주의의 대표적인 화가인 모네. 자, 모네라고 하는 화가 나왔고요. 이 구체적인 화가가 나왔는데 이 화가는 앞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인상주의자예요. 그쵸? 대표적인 화가예요. 잡을 수 없는, 그럼 이 모네도 앞서 말했던 그 인상주의자들이 중시했던 관점, 요소 이런 것들 당연히 모네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겠죠. 모네가 잡을 수 없는 신비한 자연에 대한 한탄을 유언으로 남기고 죽은 것 이 때문이다. 그 신비한 자연, 그 자연으로부터 인상을 받았는데 그걸 잡을 수 없다는 거죠. 잡을 수 없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탄을 유언으로 남기고 죽은 것 바로 이러한 인상주의의 예술에 대한 관점, 그 대상에 대한 어떤 관점, 그리고 화폭이 담고자 했던 어떤 그런 관점 이런 것들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전환되는 표지요. 세잔은 모네의 이 말에 회의를 느끼고, 자, 세잔이라고 하는 제목에도 나와 있는 화가 나왔는데 앞서 나왔던 그 모네의 마지막 유언에 대해서 회의를 느꼈대요. 의심이 된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회의를 느낀다는 건 그러한 견해, 그러한 관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다는 거니까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기본적으로 비판, 반박, 반대되는 상반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인상주의자들이 추구했던 눈으로만 파악한 감각세계의 혼란스러운 모습에 정신적인 구성과 지적인 질서를 부여하고자 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상주의에 대해서 지금 머릿말이에요. 머릿말은 이 글이 어떤 소재를 다룰지 그것을 제시해주는, 그리고 그 소재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설명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제시해주는 그런 부분이 머릿말, 첫문단인데요. 이 글의 중심 소재는 세잔과 입체파였어요. 머릿말에서 지금까지 주구장창 잘못된 표현이죠? 주야장천이 맞는 표현이에요. 주야장천 계속해서 설명해왔던 인상주의자들은 인상주의에 대한 어떤 인상주의의 기본적인 특성과 인상주의자들의 어떤 관점과 대표적인 화가인 모네의 어떤 그러한 견해, 이런 것은 사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세잔과 입체파의 관점, 견해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일종의 빌드업, 양념, 소스였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럼 어떻게 구도를 잡을 수가 있겠어요? 인상주의가 이러한 것인데 그것과는 다른 견해를 가진 세잔과 입체파. 그럼 어떤 점에서 어떻게 다르게 그 인상주의자들과는 다른 관점을 지니고 있으며 그러면 인상주의자들과는 다른 세잔과 입체파는 무엇을 중시했고 어떤 관점을 취하고 있고 어떤 작품 경향을 보였는지 본문에서 상술되고 부연되겠죠. 본문이 중심 소재에 대한 상술과 부연이 일어나는 부분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1문단에서 지금 머릿말에서 그렇게 인상주의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것은 그들과는 다른 견해, 다른 경향을 지녔던 세잔과 입체파에 대해서 보다 더 독자로 하여금 잘 이해할 수 있게끔 그들과는 다른 입체주의자들과는 다른 입장을 가진
이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바탕으로 깔아놓은 거예요. 그에 따라서 우리 본문 1부분부터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부분 보면 세자는 대상 표면의 색이 변한다 하더라도 입체적인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감각적 경험과 지적 원리가 결합된 미술을 만들어냄으로써 견고하고 영구적인 모습으로 물체들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자, 아까 앞에서 인상주의의 대표적인 화가인 모네가 잡을 수 없는 신비한 자연에 대한 한탄을 유언으로 남기고 죽었어요. 모네의 이 말에 대해서 세자는 회의를 느꼈죠. 그리고 인상주의자들이 눈으로만 파악한 감각세계. 아까 인상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시각적, 그 대상에 대한 시각적 인상, 이것을 시각적으로 느껴진 인상을 표현하고자 화폭에 담아내고자 했던 애들이에요. 그게 이제 세자의 입장에서는 눈으로만 파악한 감각세계고요. 그것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다? 혼란스럽다. 여기에 뭐가 더해져야 된다? 뭐가 부여되어야 된다? 정신적인 구성과 지적인 질서가 부여되어야 한다. 부여하고자 했던 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점 분명히 잡고 본문 1 들어갈 수 있도록 하세요. 자, 대상 표면의 색이 변한다. 그리고 그 색채의 변화에 대해서 그것을 화폭에 담고자 했던, 표현하고자 했던 인상주의자들의 관점과 경향이죠. 작품 경향. 그래서 대상 표면의 색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했던 인상주의인데요. 인상주의. 근데 세잔이 보기에는 그것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 순간에 불과한 것이지 그 색이 변한다 하더라도 그 대상의 입체적인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 그럼 입체적인 구조라고 하는 건 순간성이 아닌 거죠. 일시적인 게 아닌 거지. 절대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불변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순간성 일시성과 같은 표현이 또 가변적인 건데 가변적인 거 아니라는 거죠. 입체적인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에서 감각적 경험, 그럼 그 우리의 감각기관, 눈, 코, 입, 뭐 이런 것들, 귀 이런 것들, 그러한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 세계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감각적 경험이에요. 그 색이 변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뭐가 결합돼? 지금 색이 변한다는 건 눈이라고 하는 시각적인 경험인 거죠. 그걸 경험하게 된 거지. 색이 변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 근데 입체적인 구조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감각적 경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지적 원리가 결합이 된다는 거 이거의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정신적인 구성과 지적인 질서를 부여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세잔이었으니까. 그래서 지적 원리가 결합된 그러한 미술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건 세잔의 견해인 거죠. 앞서 나왔던 것과 달라진 게 같은 결인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견고하고 영구적인, 그러니까 이 절대성, 불변성과 동일한 표현이 또 영구성이죠. 또는 뭐 영원성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고, 영구적인 모습으로 물체들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죠. 그림이란 선, 면, 색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조형 세계라는 관점에서 이건 세잔의 관점에서 지적이며 합리주의적인 그러한 세계를 만들어내려 했던 것이다. 자, 감각적 경험과 지적 원리가 결합된 미술을 만들어냄으로써 영구적인 모습으로 물체들을 나타내고자 했던 그러한 세잔의 작품 경향이 바로 이러한 관점이 담겨져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림은 선면색 이런 구성 요소들로서 이루어진 조형 세계다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그림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지적이며 합리주의적인 그러한 세계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제 세잔의 입장인 거지. 자, 이런 관점에서 세잔은 모든 자연 속의 대상은 원통, 원뿔, 구로 환원하여 나타내어야 한다. 원통, 원뿔, 구라고 하는 것은 입체적인 구조죠. 그러니까 세잔이 보기엔 그런 거예요. 지금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 세계를 느끼고 바라보는 그러한 감각경험,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그 대상의 모습과 형태와 대상의 모습과 어떤 색채 이런 것들은 변할 수 있겠지만 그 대상들은 다 어차피 원뿔, 원통, 구
이 셋 중에 하나 또는 이 셋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즉 형태적 구조, 입체적인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 자연물들 이런 것들을 그러한 입체적인 구조, 변하지 않는 지니고 있는 그런 입체적인 구조로 환원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라는 유용한 말을 남겼으며, 그래서 여기서는 세잔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어떻게 인용했어요? 직접 인용함으로써 그의 미술 경향에 대한 관점을 드러내고 있죠. 잘 드러내는 그러한 말이죠. 그 말을 인용한 거죠. 자, 그래서 입체파, 그러면 세잔과 입체파, 그 입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더욱더 와닿아지네요. 그쵸? 원통 어떤 구조예요? 입체적인 이런 3D, 아니 3D라기보다는 뭐랄까 3차원 구조잖아요. 그쵸? 원뿔 역시 마찬가지. 그죠? 구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입체파가 중시했던 거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어느 정도 잡히네요. 자, 그 나름대로 독특한 공간 구성법을 실현하였던 그런 세잔. 그의 그림, 사과와 오렌지가 있는 정물. 이거 세잔의 그 구체적인 그림을 사례로 제시해서 그러한 경향, 그러한 관점을 더 잘 독자들에게 이해시키고자 하는 것이네요. 인상주의 그림들에 비교할 거야. 무겁고 단단해 보인다. 이런 느낌을 자아낸다는 거죠. 뭔가 질량이 느껴지고 단단해 보인다는 그런 어떤 느낌을 자아내는 그림. 왜냐하면은 바로 인상주의와는 다른, 그러니까 관점 자체가 다르니까 아무래도 그 그림의 표현 자체도 다르겠죠. 앞에서 모네 그림 나왔었죠, 그쵸? 다소 피사체 자체가 그 그림의 대상 자체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가벼워 보인다? 좀 단단해 보이진 않아요. 근데 분명히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여기 특히 이제 구 많이 사용됐죠, 그쵸? 구라고 하는 입체적인 그런 형태, 그쵸? 형태적인 어떤 구조, 입체적인 구조, 음. 이런 것들 나타나고 뭔가 그림이 뭔가 더 뭔가 단단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무거워 보이는 무게감이 좀 느껴지긴 해요. 인상주의 화가들이 사용하던 잘게 조갠 색 점들이 아닌, 그러니까 인상주의 화가들은 색들을 잘게 조각냈고 점들 역시도 잘게 쪼개서 그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것들이 막 뭉쳐있는 하나의 게 아니라 그것들을 분해해서 쪼갰기 때문에 가벼워 보이고 단단해 보이진 않았네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닌 넓게 바른 색면들로 입체적인 형태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겁고 단단해 보이는 이유, 그 인과의 논지 전개 방식을 사용해서 이 세잔의 그림, 구체적인 그림의 사례를 통해서 그 인상주의와는 다른 입체파, 특히 이제 세잔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그런 느낌을 표현하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게 뭐죠? 인상주의에 비해 이렇다,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라는 거 얘기했으니까 또한이라는 순저어 다음에도 역시 그 내용 나올 거예요.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화면이 꽉 찬 그런 느낌을 준다라는 거. 그래서 세잔의 사과와 오렌지가 있는 정물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림, 사례, 그것의 특징 드러내고 있고, 그것의 특징을 드러냄으로써 세잔을 비롯한 입체파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작품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전달해주고 있죠. 자, 그것은 화면이 꽉 찬 느낌을 주는 이유는 그것은 세잔이 사과, 오렌지, 꽃병, 시타포 등의 물체를 원통, 원뿔, 구 같은 기하학적 형태를 염두에 두고 그리면서 그렇게 공간을 구성했기 때문이다. 이것도 역시 화면이 안정감이 있고 화면이 꽉 찬 느낌을 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인과의 논지전개 방식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네요. 자, 한편 다른 얘기 할 건데, 그림 안에서 이상하게 왜곡된 표현들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자, 왜곡된 표현, 이상하게 왜곡된 표현. 이게 앞서 인상주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설명할 때 어떤 명암법, 원근법과 같은 어떤 전통적인 규칙에 따라서 그린 그림과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실제적으로 그리려고 했었기 때문이겠지. 근데 왜곡된 표현, 사실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왜곡해서 표현을 했다는 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사과 오렌지가 있는 정물의 특징 세 번째인데요. 꽃병은 살짝 기울어져 있고 꽃병 왼쪽에 오렌지를 담은 접시는 꽃병이나 시타과의 관계에서 볼 때 홀로 떠 있는 듯이 보인다. 사실적으로 그린 게 아니라는 거죠. 꽃병 왼쪽에 오렌지를 담은 접시, 이건가? 이 접시? 꽃병, 식탁보와 관계에서 볼 때 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렇게 보이나?
그렇대요. 그렇대. 꽃병은 기울여져 있대. 꽃병이 어디 있니? 야, 꽃병 이건가? 기울여져 있나? 잘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그렇대. 그 밑에 있는 사과를 이게 아닌가? 이게 떠 있는 것 같은 건가? 어렵네. 자, 그 밑에 있는 사과를 담은 접시는 비스듬히 세워 있어 금방이라도 사과들이 굴러떨어질 것만 같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실제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곡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게 왜곡된 표현인데요. 식탁보 밑 왼쪽 탁자면과 오른쪽 탁자면의 높이가 다 같지 않아 마치 두 개의 탁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상한 점들, 이러한 이상한 점들 지금 뭐 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열거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상한 점들은 모두 종전 이전의 원근법적 그림들이 지켜온 규칙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사실주의와 상반되는 입장을 가진 애들이 인상주의였는데 그런 인상주의와 또 달라졌어요. 입체주의는 그쵸. 입체파는 그렇다고 해서 입체파가 그 대상들을 사실적으로 그려내려고 했던 그 이전의 사실주의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냐 다시 사실주의로 돌아간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야. 그런 규칙, 전통적인 규칙 지키지 않는다. 왜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다. 벗어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상하게 왜곡된 표현들, 이런 요소들이 사용됐다는 것이 앞서 말했던 그런 사실주의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진 않았지만 전통적인 규칙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고자 했던 그들과는 다른 입장과 견해와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입체파가, 세잔을 비롯한 입체파가. 자, 세자는 원근법적 그림에서처럼 어떤 하나의 대상에 중심을 두고 다른 대상들을 통일하여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다. 역시 통일감, 통일성 이런 것들도 전통적인 사실주의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요소인데 통일가하여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대신 각각의 물체를 충실하게 묘사, 전체적으로 견고, 안정감 있으며 꽉 찬 느낌을 자아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는 어떤 하나의 물체가 딱 두드러지지 않는다. 아까 원근법적 그림은 어떤 하나의 대상에 중심을 두고 다른 대상들을 그것과 관계를 맺는 그 하나의 중심적인 대상과 관계를 맺는 것들, 그걸 통일감 있게 배치하는 것이 전통적인 규칙인 것인데요. 원근법적 그림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물체가 두드러지지 않는 게 세잔의 그림의 특징. 원근법이 우리의 시점과 시선을 중심으로 화면 안의 통일성을 나타내는 방법이라면 세잔의 그림은 대상이 되는 물체를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하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근법 전통적인 규칙 중에 하나인 원근법 명환법과 더불어 그러한 원근법이 이러한 통일성을 나타내는 방법이라면 세잔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대상이 되는 물체를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한다. 원근법이 우리의 시점과 시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 대상들 화면 안에 통일성을 나타낸다면 세잔의 그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세잔의 그림은 대상이 되는 물체가 중심이고 그 물체를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 대상들 하나하나, 그러니까 어떠한 하나의 물체가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물체가 중심이라기보다는 그 물체들, 그 우리의 시선, 우리 인간의 시선, 시점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지 않고 그 대상 자체가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간을 구성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근법과 즉 전통적인 규칙에 따른 어떤 사실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원근법을 사용한 그림과 세잔의 그림의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잔은 르네상스 이래 400년 이상 지켜온 인간 시점 중심의 원근법적 조형세계, 이거 앞서 말했던 그 인상주의 설명하기 위해서 인상주의 이전에 존재했던 전통적인 규칙에 따른 그게 바로 인간 중심적이라는 건데 그러한 인간 시점 중심의 원근법적 조형세계, 그것에 의문을 가졌고 그게 맞아? 그게 우리의 뭔가를 표현하는데 화가들이 표현하는데 예술 작품을 표현하는데 그게 예술의 본질이 맞아?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그것을 대상 물체 중심의 조형 세계로 그렇게 변화시켜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인간 시점의 중심, 원근법적 조형 세계, 뭐 통일성 이런 것들은 다 세잔과 입체파에 해당하는 설명, 적절하게 연결되는 설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잔의 그림이 견고하고 꽉 차 보이는 또 다른 이유. 자, 또 다른 이유라고 했으니까 앞 문단에서 얘기한 게 그 첫 번째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대상이 되는 물체를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견고하고 꽉 차 보였던 것인데 그것과는 또 다른 이유는 소묘와 색채가 상호 보완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했기 때문이다.
소묘, 색채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독립적이거나 따로따로 뭐 노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라는 거죠. 소묘, 색채라는 게. 그래서 소묘가 옆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이런 미술적인 어떤 기법 또는 미술적인 어떤 용어에 대해서 본인이 잘 알지 못한다면 옆에 나와 있는 설명 내용 통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조화를 이루도록 했기 때문, 즉 재진술 같은 말, 형태에 의해 색이 더 견고해지고 색에 의해 형태가 더 풍부해지도록 구성했다는 의미다. 그럼 여기서 소묘와 색채가 서로 상보적 관계,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형태가 이제 소묘인 거고요. 아까 소묘 뜻에서 형태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건 볼까요? 사물의 형태와 명암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어 그린 그림이 소묘네요. 그쵸? 그 소묘. 근데 이거 저 뜻 없었더라도 맥락상 소묘와 색채의 상보적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재진술 즉 나왔기 때문에 그 형태라고 하는 것을 소묘로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형태에 의해서 색이 견고해진다. 그럼 형태가 색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거니까. 그리고 색에 의해 형태가 더 풍부해진다. 도움을 준다는 거니까 상호 보완적 관계라는 거니까 앞서 누구랑 누가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했어요. 소묘와 색채가. 그러니까 이 형태라고 하는 걸 소묘와 관련지어서 이해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부적 관계. 사과와 오렌지가 있는 정물에서는 색의 명암이나 색조 간의 조화 및 대조를 통해 사과, 오렌지의 양감을 표현했다. 저 양감이라고 하는 게 질량감일 거예요. 부피나 무게의 느낌을 나타내는 말, 그쵸? 그래서 색의 명암, 색조 간의 조화 및 대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한 형태적 뭐 무게감, 질량감 이런 것들, 부피감 이런 것들을 표현했다는 건 형태적인 거죠. 그렇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따뜻한 느낌의 황갈색 계통이 도드라져 보이고 차가운 느낌의 청록색 계통이 움츠러드는 듯 보인다는 점도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양감을 나타냈다, 부피감을 나타냈다, 질량감을 나타냈다. 그래서 세잔이 사과와 오렌지가 있는 정물이라고 하는 그림에서 그 양감을 표현한 두 가지 방식을 설명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감을 나타냄으로써 견고하고 꽉 차 보인다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 이 문단의 내용이 견고하고 꽉 차 보이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였죠. 또 다른 이유, 양감이 느껴진다. 근데 그 양감이라고 하는 걸 더욱더 어떻게 잘 두드러지게 표현했느냐? 이렇게. 뭔지 알겠죠? 그 내용, 그 바구니 안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세자는 황갈색 계통의 색과 청록색 계통의 색을 사용하여 그림 속 배경의 굴곡, 거리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이러한 색 사용법은 큰 소나무가 있는 생트 빅투 아르산에서 잘 나타난다. 이것도 역시 구체적인 사례, 그림을 통해서 이 지금 청록색과 황갈색을 사용해서 그런 굴곡, 거리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죠. 이 그림은 왼쪽 아래 큰 소나무에서 출발하여 멀리 산을 향해 뻗은 나뭇가지를 따라 그림 속으로 깊이 빨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었는데 앞으로 나오는 느낌을 주는 황색, 뒤로 들어가는 느낌을 청색, 번갈아 교차해서 풍경의 원근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 색을 이용해서 원근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또한 색의 띠나 조각들을 반복적으로 교차, 굴곡진 느낌, 그래서 거리감과 이 굴곡 표현하고 있는 거 색을 사용해서 굴곡과 거리감 만들어내고 있는 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그림을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고 화면 중앙에 있는 산의 모습을 원뿔 형태를 바탕으로 하여 색의 조화, 형태의 명확성 이런 것들 동시에 표현했다. 그래서 이 산 자체도 이게 원뿔로서 환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그림들을 통해 세자는 인상주의자들의 그림에서 부족했던 견고한 형태감, 인상주의자들은 그 색채의 변화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그런 미술파기 때문에 이런 견고한 형태감이라고 하는 것이 부족했는데 그런 것들을 되살려 놓을 수 있었고 그림 속의 형식적 구조에도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인상주의로부터 시작된 그림의 방법에 대한 관심을 지적, 기하학적 조형 원리를 바탕으로 한 형식 구성으로 그렇게 환원시킨 것이다. 돌려놓은 것이다. 즉 재진술, 눈에만 의존하던 시각, 감각에만 의존하던 인상주의의 감각적인 미술과는 달리 차이점 대조죠. 그쵸? 그의 그림, 세잔의 그림은 사유를 통한 생각, 이성, 생각, 통한 물체의 이해와 그러니까 지적인 거죠. 물체의 이해,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합된 형태라는 거예요. 세잔의 그림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듯이.
세잔의 이러한 방법은 이후 기하학적이고 합리주의적인 미술 경향들로서 이어지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입체파이다. 그러니까 이 입체파라고 하는 기하학적이고 합리주의적인 미술 경향을 지니고 있는 미술사조 파가 바로 입체파인데 세잔이 그 입체파의 시초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세잔의 이러한 방법으로서 예술을 표현하고자 했던 세잔, 그 세잔의 그러한 방법들이 바로 이 입체파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같은 거죠, 그렇죠? 사실상 같은 결인데 본문 2부분 볼게요. 그럼 이제 입체파에 대해서 설명할 거야. 본문 1의 마지막이 입체파를 이제 소개했으니까. 자, 세잔이 인상주의의 감각적 경험을 지적인 원리와 조화시키려 했다면 입체파는 지적인 원리를 보다 더 강조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난 약간 세잔과 입체파 거의 같은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차이점 드러내고 있네요. 그렇죠? 세잔이 인상주의의 감각적 경험 플러스 지적인 원리, 이 둘 간의 조화를 강조했다면 입체파는 그 지적인 원리를 세잔이 강조한 것보다 훨씬 더 강조했다는 거죠. 이 지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래서 지적인 원리라고 하는 거, 세잔이 감각적 경험에다가 조화시켰던 그 지적인 원리라고 하는 건 어떤 구조, 형태, 이런 불변하는 형태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렇죠? 사유를 통해서 그 형태를 밝혀내고 그래서 원뿔 원통 구 이런 것들로 환원시키는 근데 그걸 입체파는 더욱더 강조했다는 거지. 그래서 세잔과 입체파의 좀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체의 형식적 구조에 관심을 집중. 세잔의 물체 중심적인 생각을 한층 더 심화한 것이다. 그냥 기본적으로 같은 결이긴 해요. 같은 결이긴 해. 근데 더 심화한 거라는 거죠. 물체 중심적인 생각. 그러면은 앞에서 그런 물체 지적인 원리, 물체 중심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세잔도 가졌었는데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그림을 표현했는데 그럼 그 물체 중심적인 생각에 따라서 표현한 그 기법, 사용한 그 기법, 그러한 기법의 효과 이런 것들이 입체파에서는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겠네요. 물체의 어떤 부피감, 질량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두드러질 거고 아마 그럴 것 같긴 한데 한번 읽어볼게요. 입체파 화가들은 그림의 대상인 물체를 전후좌우 360도 각도에서 바라보고 그 모습을 360도 각도에서 바라본 그 모습을 기하학적인 형태로 분석해서 해체한 후 화면 위에 재구성하는 그러한 방식을 사용했다. 360도 각도에서 대상의 물체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러면 그 어떤 각도에 따라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는데 그 모습을 기하학적인 형태로 분석해서 해체한 다음에 그것을 화면 위에 재구성했대. 그래서 지금 얼핏 보이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인 것 같은데 사람의 360도 모습들을 그러니까 그 우리 뭐 가끔 종이로 막 정사각형이 아니라 정육면체 막 이런 거 만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펼치잖아요. 그럼 주사위를 이제 펼치는 모양. 종종 내가 수학 문제 풀 때 그렇게 약간 했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펼친 모양을 약간 조각조각 내서 그렇게 그린 것 같아요 지금. 그쵸? 이게 입체파인 것 같네. 앞서 봤던 세잔의 그림과는 완전 다르네. 자, 하나의 시점에서 바라본 모습으로는 물체의 조형적 형태를 완전하게 나타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360도 각도에서 바라보고 그 모습을 분석해서 해체한 다음에 표현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입체파는 같은 시기에 내가 아까 얘기했던 야수파, 표현주의가 인간의 내면 세계에 관심을 보인 것과는 달리 차이점, 자, 입체파와 뭐의 차이점? 시기는 같으나 야수파, 표현주의. 얘네가 인간의 내면 세계에 관심을 가졌는데 입체파는 내면 세계에 관심 없어. 대상 물체에 대한 조형적 탐구, 그것을 통한 화면 구성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 세계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입체파에 대해서 서술되는 선택지문이라든지 그렇게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입체파화가 브라크의 기타를 치는 여인,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 입체파화가 브라크의 구체적인 작품 사례를 통해서 앞서 얘기했던 그런 입체파의 작품 경향, 관심을 가졌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기하학적인 형태들이 겹쳐 있어 복잡하고 기묘해 보인다. 처음 이 그림을 보았다면 도대체 무엇을 나타내려 한 것인지 나도 아까 좀 약간 당혹스러웠는데. 하지만 이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그림의 대상이 무엇인지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그것보다 어떻게 화면을 구성했는지에 주목한다. 왜? 작가가 또는 입체파가 그것을 강조하고자 했으니까. 그것을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표현하고자 했으니까. 즉 미술을 바라보던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그러면은 그림의 대상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전통적인 관점인데요. 그게 아니라 이거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미술 작품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입체파의 의의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관점, 미술을 바라보던 기존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관점으로서 미술 작품을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의의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기타를 치는 여인에서 알 수 있듯이 입체파 그림에서는 물체의 흔적들이 기하학적인 화면, 평면적인 구성 속에 해체되어 버리면서 세잔의 그림에서 볼 수 있었던 물체의 견고함마저 사라졌다. 내가 견고함 아마 강해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네요. 오히려 그렇게 해체시킴으로써 견고함 사라졌네요. 그쵸? 세잔이 감각적인 사실 묘사에 바탕을 두고 기하학적인 요소들을 결합. 그러니까 감각적인 아까 그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특히 이제 인상 그 대상에부터 시각적인 어떤 그런 감각 경험 그런 감각적인 사실 묘사에 바탕을 두고 거기에 기하학적인 요소를 결합해서 조화시키려고 했다면 입체파는 아니라는 거지. 감각적인 면보다 기하학적 화면 구성을 더 강조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앞에서 얘기했던 세 잔의 그림에서 볼 수 있었던 물체의 경관마저 사라졌다는 거. 이게 같은 그 결이라는 거지. 피카소의 작품, 피카소도 입집하네요. 앉아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그림 속 인물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분석되어 있고 그 분석에 따라서 해체되어 있어 마치 기하학적인 형태로 만든 사람 모형처럼 보인다. 언뜻 보기에는 전혀 의미가 없는 형태들을 뒤죽박죽 섞어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입체파 그림에서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화면의 공간 구성 요소들의 상대적인 위치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데 관찰하는 대상을 완전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우, 좌우 등 모든 시점에서 360도 모든 시점에서 본 형태와 색채들을 종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관찰자의 위치를 고정하고 한 시점으로 대상을 파악한 1점 원근법 이거 부정하는 것이다. 왜? 360도니까. 한 시점으로만 그 대상의 모습을 보는 건 한 면만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위치를 바꿔가면서 봐야 위에서도 보고 아래에서도 봐야 그렇게 봐야 그 대상을 온전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지. 완전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러한 관점에 따라 1점 원근법 관찰자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그 1점 원근법 부정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원근법의 방식과 다르게 대상 관찰을 하고 파악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러한 기법에 따라 관찰자의 위치를 고정시키지 않고 표현한 이러한 기법에 따라 그려진 입체파의 그림이 대상의 모습을 더욱더 사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우리는 원근법의 방식과 다르게, 즉 언제나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볼 때 하나의 시점, 하나의 위치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전후좌우로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다양한 시점과 시각으로 물체 공간 파악, 그 전체의 모습을 그렇게 구성해낸다. 입체파의 방식은 이처럼 우리가 실제로 대상을 관찰하는 방식에 따라 다시점, 여러 시점만을 따짜서 물체를 나타내고 공간을 구성하려 한 것이다. 그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고자 미술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법을 사용했다는 것이고.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기서 의의 나올 거예요. 세잔과 입체파의 작품들은 기존과 다른, 세잔 같은 경우는 인상주의와 다른, 입체파의 작품 역시 인상주의와 특히 이제 입체파에서 좀 많이 부정했던 것, 다르다라고 나왔던 건 그 전통적인 원근법, 약간 이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반대되는 내용으로서 나왔는데, 어쨌든 그 기존과 다른 미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담고 있다. 우리도 이들처럼 그림을 새로운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질문하고 있네요. 독자의 관심 유도, 흥미 유도, 독자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자, 가령 예를 들어 지금까지 무엇을 그렸는가의 관점에서 주로 그림을 감상해 왔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화면을 구성해내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그림을 감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을 새로운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감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묻고 답하는 방식, 문답의 방식을 통해서 그러한 입체파와 같은 새로운 작품, 새로운 관점에서 그림을 보는 어떤 그런 것의 의의. 그래서 그런 의의가 있으니까 이런 관점이 필요하다.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걸 우리한테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새로운 관점을 지니면 전혀 다른 미술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게 전혀 다른 미술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든 이 입체파, 세잔과 입체파의 작품 경향, 관점과 작품 경향의 의의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 의의로서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 맺은말이었습니다. 세잔과 입체파, 예술 분야의 글 많이 다뤄지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모평 비문학에서도 많이 다뤄지는 어떤 그런 영역이에요. 근데 특히 어떤 미술 사조에 관련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나오는데, 그 어떤 미술 사조를 따르느냐, 어떤 주의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라면 우리가 그 주의자 또는 학자 또는 화가 또는 예술가, 뭐 음악가 이들이 그 무엇을 표현하고자 했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자 했는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어떤 관점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파악해 보면 그 내용들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일단 세상과 입체파 고2 신사고 독서 3-1단원에 수록된 글이었고요. 해당 글에 대한 설명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갑자기 V가 하고 싶었어요.